자, 오늘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부제로는 인류는 선택해야 한다. 연대할 것인가, 반목할 것인가. 유발 하라리 지음. 최근에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도 시작은 동물이었죠. 2013년 12월 말에 에밀 우아모노라는 2살 된 아이는 쏙이 빈 나무에 들어가서 곤충을 먹고 사는 박쥐를 잡아채고 찌르면서 놀았어요. 아이는 곧 심하게 앓다가 숨을 거뒀는데,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이 만나는 거대한 열대 우림 근처의 작은 기니 마을이었죠. 가족은 전통적인 애법을 다해 어린아이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특히 죽은 아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전통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22번 발발했는데 매번 다 성공적으로 억제된 터였어요. 어느 경우에도 담당 건수가 425명을 넘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50명 아래였죠. 서아프리카에서 발발하기 몇 달 전만 해도 전문가들은 에볼라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언을 했죠. 너무 빨리 소진돼서 멀리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라 예상한 것이었죠. 하지만 어린 에밀이 죽은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이를 죽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새 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2015년 말까지 거의 3만 명이 감염되고 1만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죠. 아프리카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미국에서 감염자가 나왔죠. 에볼라에 관한 통념이 무참히 깨진 순간이었죠. 파국적인 질병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패스트, 에이즈,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종간 점퍼를 할 때 살인적인 질병이 어떻게 발발하고 사람들 사이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게 되죠.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은 대부분 동물, 사람의 종간 점퍼에서 발생하죠. 또한 전염병은 인간에게 면역력이 없거나 부족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여타 미생물에 우리가 노출될 때 발생하죠. 오랫동안 천년두를 알아온 유럽인들이 신세계 토착민에게 그 병을 전파하여 거의 전멸시킨 애가 대표적이죠. 마지막으로 인플루엔자의 경우처럼 전염병은 인간이 면역력을 갖추었음에도 미생물 자체가 변이를 일으킬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위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 어딘가에는 위험한 이 바이러스가 새나 박쥐, 원숭이, 돼지의 혈루에서 부글부글 요동치며 사람에게 점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위험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주나 몇 달 안에 우리의 가족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을 몰살시킬 힘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IS 지상전 심지어 대도시 원폭투와 맞아도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죠. 새로운 전염병은 경고 한마디 없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발발은 한 지방에 국한된 수백 명, 가끔 수천 명을 감염시키는 전염병을 가리키고, 전염병은 보통 수준을 초과하는 질병이나 감염을 가리키며, 팬데믹은 국경을 넘어 아주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 수천이나 수백만 명을 감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염병은 미네소타의 대규모 축산 농장이나 박쥐가 서식하는 케냐의 코끼리 동굴 등 감염된 동물이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발발할 수가 있죠. 그런 전염병은 1918년 스페인 독감처럼 우리가 아는 수백 종의 유해 미생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고, 2003년에 중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스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죠. 공기 매개의 바이러스가 일단 사람에게 감염되면 감염된 그 한 사람에게서 일주일 내에 2만 5천 명에게로 퍼져나갈 수가 있고, 한 달 이내에 70만 명 이상에게 퍼져나갈 수가 있으며, 석 달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대도시로 퍼져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3억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3천만 명 이상을 죽일 수가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불안을 조장하는 공상과학도 공포를 퍼뜨리는 타블로이드판 기사도 아닙니다. 이건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병 모델 전문가들이 함께 서술한 몇 가지 시나리오 중 신빙성이 매우 높고 결코 최악이 아닌 하나의 시나리오죠. 자, 오늘 우리가 빌 게이츠에게 한번 물어보죠. 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그룹에 자금을 대고 있죠. 복스와 인터뷰할 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볼라가 유행할 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볼라보다 더 잘 감염되고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심각한 전염병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질 크나큰 위험입니다.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죽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게이츠는 그가 살아있을 때 끔찍한 전염병이 돌 확률을 낮게 잡아 50%로 계산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모델로 추산할 때 위험한 바이러스가 차나 비행기, 배, 기차를 통해 이동한 뒤 밀집한 도시에서 빠르게 퍼진다면 단 200일 만에 3,300여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앙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면 1918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유행한 병이 그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 세계에서 또다시 유행한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좀비 영화에서처럼 추레하고 피폐한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황무지일 것입니다. 지난 세기의 천년두는 3억에서 5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1918년 스페인 독감은 2년에 걸쳐 5천만 명에서 1억 명을 죽였고, 에이즈는 1981년 처음 확산되고부터 4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스페인 독감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해마다 50만 명을 희생시킵니다. 서아프리카 에볼라는 1만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는 그때까지 22차례 발발한 에볼라 사망자의 총합보다 7배 많은 숫자죠. 하지만 대규모 죽음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초기 감염에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저마다 독특한 손상과 장애를 남깁니다. 천년두에 감염된 사람들은 특징적이고 때로는 기괴해 보이는 흉터와 함께 실명, 사지, 기형, 여타 장애를 갖게 되었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에이즈와 그 치료제의 부작용은 뇌에서 뼈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죠. 새로운 전염병이 출현하면 그 병을 인식하거나 전파하는 방식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보호수단을 갖추기 전에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사망을 합니다. 스페인 독감, 에이즈, 사스, 에볼라도 발발 초기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죠. 전쟁이 나면 부상보다 질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듯이 전염병이 돌면 그 병 자체보다는 일상적인 의료가 마비되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죠.
의료 종사자들이 응급센터로 몰리고 그로 인해 의료시설이 문을 닫기도 하므로 예방접종, 급성질환, 인공분만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평소와 같지 않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전염병이 돌면 가정, 지역사회, 기업, 국가의 재정과 경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팬데믹은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해서 수백만 생존자들의 생계와 자산을 먹어치우죠.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이 2014년에 발표한 세계 팬데믹 침서의 저자들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팬데믹이 지구를 휩쓴다면 첫 해에 전 세계 GDP가 5에서 10%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죠. 세계 여행 관광기구와 옥스퍼드 경제학과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적인 팬데믹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전 산업 부분에 걸쳐 나타나는 일출 효과를 포함하여 그 비용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규모보다 훨씬 큰 3조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해마다 세계는 조류독감, HIV와 에이즈, 말라리아, 소아마비 같은 전염병을 통제하고 에볼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느라 500억 달러 이상을 소비를 합니다. 준비, 예방접종, 긴급 대응을 위한 직접 비용 외에도 여행, 물류, 관광, 금융시장, 여타 경제활동의 붕괴로 간접 비용이 발생하죠. 전문가들이 추산할 때마다 이 간접적 손실은 직접 비용과 대등하거나 대개 그보다 더 크게 나와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드는 총 비용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죠. 요컨대 빌 게이츠가 상상하는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향후 10년 동안 전염병 때문에 써야 할 비용은 1조 달러에 이른다고 예상할 수가 있죠.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미생물인지 어디서 튀어나올지 혹은 그것이 공기로, 접촉으로, 체액으로 아니면 이들의 조합으로 퍼져나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염병이 지진과 비슷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과학자들은 해마다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소규모 지진이 수십 차례 발생하는 것을 보고 큰 지진이 오고 있음을 예견하죠. 어떤 이들은 다음 팬데믹이 올 때가 됐다고 말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죠. 많은 지도자, 경제학자, 과학자들이 믿는 바와 같이 팬데믹이 전 세계를 누빌 때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기보다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파국적인 전염병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공중보건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리가 전염병과 싸우면서 값진 성과를 거뒀음에도 지금까지 세계는 국소적인 발발이 화산처럼 분노하여 큰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했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명백합니다. 왜 우리는 다음에 발발할 전염병이 세계적 재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다음에 발발할 전염병이 세계적 재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울하리만치 단순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위협과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편견 뒤에 숨죠. 소규모 전염병이 폭발을 일으켜 지구적 팬데믹이 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나태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심리적, 정치적, 사회적 약점에 희생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죠. 태초 이래로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킨 인간의 약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두려워지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하죠.
위협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그 탓을 우리가 아닌 남들에게 돌립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발발했을 때 미국인들은 훈족을 비난했습니다. 에이즈가 유행했을 때는 남성 동성애자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만의 특징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사업가, 대중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가장 잘 전염되는 행동, 반응은 실제 사건을 훨씬 초과하는 공포심입니다. 겁먹은 사람은 뉴스를 과도하게 개인화해서 받아들이고 근심을 키웁니다. 두려움이란 위험이 임박했을 때 우리를 조심시키도록 진화한 경고 체계로 동물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을 유린하게 되면 훨씬 더 끔찍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과 안이함, 자만입니다. 부정과 안이함, 자만. 우리 인간은 터무니없이 오만합니다. 눈앞의 증거를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세계관에서 나온 갖가지 대처 행동으로 교묘히 숨어듭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거나 이곳에서 혹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기로 합니다. 부정은 더 명확한 심리학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정상화 편향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나치 점령군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필라델피아 사람들이 1918년에 유럽과 보스턴에서 넘어온 독감의 위험 징후를 무시했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이 예방책을 취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종종 최상부에서 시작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공중보건 책임자들이 눈앞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은 전염병과 싸울 때 필요한 신뢰를 엄밀히 훼손하죠. 그리고 마지막 전염병이 지나갈 때 자족감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것 봐, 난 병에 안 걸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과도 관련이 있는 이 오만은 우리가 질병을 다룰 줄 모르면서도 다룰 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적시에 완벽한 백신을 개발할 것이고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해줄 테니 기초적인 예방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이기심입니다. 경제적 이기심. 제약회사들이 개발할 수도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약값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백신 개발이 백지화되었습니까? 정부와 지도자들은 얼마나 여러 번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축산 공장의 하수구에는 질병이 가득한데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거기서 끌어오르고 있는 위협을 못 본 채 하고 농산 기업의 돈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탐욕입니다. 돈과 인간의 생명을 맞바꾼다면 누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질병 발발에 더 영리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과학자, 의료 종사자, 각계각층의 지도자, 일반 국민을 결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날개가 묶인 오리처럼 손쉬운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책임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전염병을 끝낼 수가 있을까요? 7가지 힘에서 싹 트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할 것인데요. 천년두를 박멸한 이야기, 세계를 언제라도 초토화할 수 있는 독감의 위협, 에이즈가 야기하는 인간적 경제적 파탄, 사스를 신속하게 봉쇄한 이야기,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발발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눈물겨운 초기 대응 등을 말이죠. 어떤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고 어떤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장애와 실명, 영구적 불행,
죽음을 안겨온 사악하기 짝이 없는 미생물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영웅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미생물과 인간의 약점을 동시에 극복하여 가망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7가지 힘을 갖추었을 때에 전염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용감한 사람들이 실천한 중요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7가지 힘을 통해 주요 전염병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개인에게 연간 $1 미만의 돈을 쓴다면 다음에 발발할 국지적 질병이 빌 게이츠의 악몽으로 발전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 비용은 미국인이 해마다 비디오 게임에 쓰는 돈의 절반도 되지 않고 빌 게이츠가 가진 순자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처음 10년 동안 병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잠을 잤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 통제를 벗어나 현재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그런 병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죠. 그리고 그 돈은 팬데믹이 발발했을 때 세계가 긴급 대응과 경제 회복에 쏟아붓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투자 기금이 있다면 우리는 혁신적인 예방책을 지원하고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며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긴급 대응을 튼튼히 할 수가 있죠. 7가지 힘은 3단계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죠. 첫째, 천연두, 인플루엔자, 에이즈, 사스, 에볼라를 심층 분석했죠. 이 5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그 병들이 지난 100년 동안 모두 5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고 각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인터뷰, 강연, 출판물을 통해 여러 공중 정책 입안자, 정치 지도자, 공중보건 전문가, 연구과학자, 현장 역학자, 최일선 의료진의 전문 지식을 확보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아프리카 마을의 추장에서부터 WHO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전염병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컨대 우리는 어떻게 지난번 전염병을 이 세계의 마지막 전염병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 모든 정보를 합쳐 7가지 힘, 즉 7차원의 중요한 행동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지도하라. 전염병에 직면했을 때 공중보건을 이끄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관들이 불타는 건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들은 편협한 이해보다 국민의 이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끝내고자 한다면 전 세계의 대통령, 수상, 사회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둘째로 회복력 있는 체계 세계적인 보안. 일국의 튼튼한 공중보건 체계는 예방과 대비의 초석입니다. 각국 정부, 민간 부문, 지역사회, 종교단체들은 힘을 모아 질병과 싸울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최빈국을 지원해서 성공적인 방어막을 구출할 때는 강력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적극적인 예방과 항시적인 준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자가 관리 습관, 예방접종, 모기 퇴치에 힘쓴다면 주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감시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로 생명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적시에 빛을 발하는 진실. 인간이 전염병과 대면하면 두려움, 비난, 소문과 음모, 이런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 공포가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차원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염병 통제의 중심에 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점은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는 진실입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 신문과 방송, 소셜미디어에서 일하는 전문 커뮤니케이션 팀은 진실을 앞세워 소문과 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획기적인 혁신, 협력적인 변화. 새로운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없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에서 확산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낡은 방식을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병을 빨리 진단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효과적인 배포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명한 투자가 생명을 살리죠.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심각한 수준이 되면 여행, 관광, 무역, 금융기관, 고용, 전체적인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최대 2조 5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게로 환산하자면 1g의 예방으로 팬데믹을 퇴치할 때 그 가치는 1kg의 치료와 맞먹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시기에 맞춰 올바른 예방과 대응 수단에 연 75억 달러씩 더 투자한다면 전염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큰 보상을 얻게 되죠. 일곱 번째로, 종을 울려 지도자를 깨워라. 능력, 실적, 자원을 추적하여 지방, 국가,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도자를 깨워야 합니다.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과학, 강한 지도력, 헌신적인 지지가 하나로 묶일 때 우리는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만큼이나 확실한 것이 역병입니다. 사스가 한창 유행하던 2003년 명망 있는 영국 의학 저널 3월호에 실린 어느 저자의 한탄입니다. 심지어 루이 파스테르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죠. 미생물은 항상 최후의 말을 남긴다. 새로운 전염병이 세계를 휩쓴다고 예상하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영웅이 질병과 죽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용감히 싸워 승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7가지 행동 수칙을 확고히 지키면 우리도 미래의 전염병을 충분히 예방하고 종식할 수 있음을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하고 있을까요? 통찰력 있는 지도자들이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눈으로 나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를 생각해 봅시다. 2000년에 이 전염병은 이미 북반구에서는 빠른 속도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사망률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HIV 감염자의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사망 선고였으며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동안 광범위하게 펼쳐진 대규모 예방 캠페인과 노력은 새로운 감염의 물결을 돌려 세웠고 그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 치료받는 사람의 수는 2000년 5만 명 이하에서 2010년 500만 명으로 100배 증가했죠. 만일 2000년 1월에 당신이 전 세계 보건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일어난 발전에 대해 묘사했다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이 세계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중에
당시 미국 국제개발청장이었던 앤드루 네치어스가 있었죠. 네치어스는 치료 확대를 위한 미국의 지원에 반대하면서 에이즈에 걸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치료제 복용법이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했죠. 그 사람들은 시계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 약을 먹어야 할지를 잘 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이즈 치료의 장벽으로는 터무니없는 가격, 인색하기 짝이 없는 기금 투자, 부족한 진단시설, 대규모 치료를 위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들 수가 있었죠. 2000년에 우리가 전 세계 보건학 교수들과 에이즈 치료에 대해 벌였던 논쟁, 그리고 2010년에 우리가 느꼈던 성취감을 나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10년 사이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죠. 활동가, HIV와 에이즈로 고생하는 사람들, 보건관리자, 정치 지도자들이 굳게 뭉쳐 세계적인 운동을 벌였고 장벽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큰 치료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네치어스를 비롯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을 했죠. 그 경험으로 불가능이라는 말과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질병이 발발하면 그것이 결국 수천 내지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염병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생각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년두를 박멸하고 에이즈의 경우처럼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큰 치료 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스를 추적해서 멈춰 세우고 해마다 수백 건의 발발을 차단해 왔죠. 그렇다면 당연히 7가지 힘을 이용해서 파국적인 전염병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익한 행동들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단테의 베르길리우스처럼 나는 우리가 더 행복한 문에 이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질병이라는 불구덩이 속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마주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바이러스와 인간의 모습을 한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신중하게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려면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인류는 선택해야 합니다. 연대할 것인가 반목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팬데믹이 되도록 인류는 더 연대를 해서